네, 안녕하세요. 김호석입니다. 출간 기념 첫 번째 영상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이런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의 첫 독자이시죠? 첫 독자 우리 편집자님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을 편집한 편집자입니다. 네, 길벗 출판사라는 네. 훌륭한 출판사에서 네. 경제 부문이 이제 더 퀘스트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편집자님이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진행권을 좀 맡겨드리기 전에 네. 먼저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읽으신 첫 번째 독자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예, 어떤 뭐 독후감, 서평 다 좋습니다. 뭐 안 좋은 얘기해도 좋습니다. 네. 일단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순 없죠. 왜냐하면 전 네. 너무 재밌게 잘 읽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감이랄까요? 뭐 말을 해보자면 네. 경제 전문가에게 받는 1대1 PT. 1대1 PT. 네. 예. 기초 체력을 정말 탄탄하게 잡아주신다. 그런 느낌을 예. 받았습니다. 전율이 돋는데요. 이 책이 사실 그렇게 의도했잖아요. 그쵸, 맞죠. 예. 1대1 그냥 개인 특강, 개인 교습 이렇게 맞습니다. 과외하듯이 네. 그런 걸 목표로 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셨다면 뭐 성공한 것 같은데 네. 독자들께도 그렇게 전달이 될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온라인 라이브 독서 모임을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신 독자분들께 말 그대로 이건 경제 입문서니까 네. 경제 입문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경제를 공부하고 해야 될지 그 궁금증들을 언제든지 주셔도 좋으니까 질문을 주셔도 좋으니까 그때 한번 뭐 출간되고 뭐 한 1, 2주 지나서 독서 모임 라이브 독서 모임 한번 할 테니까요. 그때 한번 기다려 주시고 먼저 첫 번째 독자분께 이제 진행권을 맡겨드리고 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네. 이번에 너무 바쁘신 와중에도 이 네. 책을 되게 정성스럽게 작업을 해주셨잖아요. 예. 이 책의 교수님이 아니라 작가로서 네. 이 책만이 가진 장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이 책만의 장점은요. 네.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한 시간 안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책의 장점은 정말 그 표현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80대 어르신께서 시골에서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댁에 들어오셔서 읽으시면 경제가 보입니다. 그 정도. 예, 이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정말 극도의 경알못, 그러니까 중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심정으로 설명을 드린 거죠. 그게 이 책의 장점인 것 같고요. 경제를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시작하셔야 될지 되게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뭐 제가 한 5, 6년 전에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책을 냈었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걸 훨씬 더 업데이트하고 개정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쉬운 언어로 제가 쉽게 잘근잘근 씹어놨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 책의 좀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보통의 경제 입문서는 경제의 언어를 전달하기 바빠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란 뭐다, 그리고 뭐 금리란 뭐다, 물가란 뭐다. 경제의 언어를 습득해야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의 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언어를 전달하기에 바빠요. 근데 그 경제의 언어를 전달할 때 쓰는 그 메시지가 대부분 이 메시지가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저는 사전적 의미를 버리고 일상적 용어를 쓴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뭐다, 환율이 뭐다, 물가가 뭐다 라는 이런 여러 경제를 구성하는 개념들을 사전적 의미를 좀 버리고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 표현해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의 개념을 익숙하게 이제 이해 가실 때 여러분 것으로 이제 체화시키기가 좀 좋으실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에는 특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경제 입문을 하기 위해서 경제 입문을 한다는 얘기는
경제 이론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경제학 원론을 공부할 때 보면 한 학기 내내 경제학 원론 막 파고 들었는데 사실 이 경제학 원론서 두꺼운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내가 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난 그냥 경제를 이해하고 싶을 뿐인데 쉽게 말하면 경제 기사를 읽으면 신문을 읽으면 쑥쑥 읽혔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경제학에 입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경제학 원론에 담고 있는 그 이론들은 박사과정 갈 때까지 필요로 하는 그 기본적인 이론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론에 집중하다 보면 실물 경제를 응용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응용하지 않을 이론까지 다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공부하고 그 중에 일부의 이론만 실물 경제를 이해하는 데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엇박자인데 이 책의 특징은 이론이 먼저가 아니라 실물 경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현상을 설명해주고 실물 경제 현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필요한 요구되는 그 개념만 따로 설명하는 거죠. 그게 이 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제가 이 아이디어가 참 좋았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기초편과 응용편이 있어요. 이게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기초편과 응용편이 있는데 먼저 응용편을 읽어보시면 이 책이 이게 총 14강으로 이루어지는데 14개의 각 부문별 주제, 금리, 뭐 환율, 물가 이런 주제, 부동산 이런 주제들인데 응용편을 먼저 읽으시면 온전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확인되시면 기초편을 다시 읽어보세요. 기초편을 읽고 다시 응용편을 읽으면 아마 쑥쑥 읽히실 겁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 책의 특징이고 경제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기획을 갖고 있는 게 이 책의 특징이죠. 네. 그런데 경제라고 하면 딱딱하다, 어렵다, 지루하다 이런 이미지가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경제를 알아야 될까요? 경제가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께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경제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경제라는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는데 CNN 뉴스를 봐요. 근데 1시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1시간 동안 봤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라는 언어를 장착하고 있어서 100%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데 어떤 분은 영어가 1도 안 돼서 전혀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무슨 차이예요? 그 내용을, 컨텐츠는 똑같죠. 그러나 그 컨텐츠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차이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신문을 읽는데 분명히 한국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읽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신문에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용어들이 내 것으로 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좀 놀랐습니다. 어떤 경제 방송에 그 첫 시작 방송이라고 해서 그 출연을 했는데 진행자분께서 그 대본을 읽으시더라고요. 대본을 읽으시는데 그 대본에 FOMC라고 돼 있는데 폼크라고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5년 전에는 이해가 갔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경제에 관심이 없었을 때. 근데 지금은 다 대부분 FOMC라고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FOMC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내 몸속에 체화되어 있으면 그 FOMC에서 결정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와닿거든요. 금리의 개념이 뭐고 금리를 왜 인상하고 누가 인상하고 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경제 기사를 읽으시더라도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무슨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다 하듯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것으로 체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럼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죠.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까딱하지 않게 느껴지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경제를 모르면 왜 안 되느냐. 예. 여러분이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경제의 주체인데 내가 경제를 구성하는 주인공인데 내가 경제를 모른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경제를 몰라서는 절대 안 된다. 인문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분명히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 인자, 이 한자 사람 인자가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관계라는 뜻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동물은 관계가 없거나 있어도 가족 관계에서 끝나죠. 근데 사람은 정말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의미를 찾는 건데 특히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관계를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것이 주가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그런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서 금리 인상 기조가 또 바뀌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월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나의 호주머니에도 나의 용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 멀리에 있는 파월의 한마디가 혹은 금리 인상 결정 액션 하나가 돈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하는 그 의사결정이 돈을 이동시켜요. 어디로? 은행으로,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동해야 됩니까? 이동해야죠. 돈의 이동에 맞춰서 나도 이동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계 저 멀리 있는 나라의 어떤 누군가의 의사결정이 나의 호주머니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그 관계를 이해해 나가는 것. 그게 경제 공부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의미를 되새겨준다.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경제를 많이 공부하시고 나면 예를 들어 이 책을 딱 읽고 나시면 조금 많은 사람이 여러분 아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이제 훤히 보이면 넓게 보이고 멀리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를 알아야 되는 이유인 거고요. 두 번째 좀 실리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경제를 모르면 당합니다. 경제를 모르면 당하기 때문에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번 당했어요. 2020년, 21년 팬데믹 위기 이후에 제로금리 시대가 왔었고 그때 주가가 대세 상승했죠. 집값도 폭등했죠. 그러면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는 그런 시대에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겠구나 라는 금리와 자산 가치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신 분은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하거나 부동산 투자했단 말이죠. 내 집 마련을 했단 말이죠. 그럼 20년, 21년 2개년 동안 소위 돈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은행에서 빠져나와요. 돈 금리 싸니까 은행에 저축할 이유가 없어요. 대출할 때 돈을 얼마 안 줘도 돼요, 이자를. 그러니까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오고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돈의 이동을 관찰하고 같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거나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뭐 갭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번 21년 끝자락에 한 2년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좀 독특한 상황을 경험한 거죠. 2년 동안에. 그 2년을 경험하고서 21년 끝자락에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라고 단정져요. 왜? 최근 내가 경험한 2년 동안의 모습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봤으니 집값은 계속 오르네.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만 당하는구나. 집을 갖는 게 맞겠구나 하면서 21년 끝자락에 비로소 내 집 마련을 해요. 대출 이만큼 끌어다가. 근데 그렇게 의사결정한 것은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의 20년을 결정짓는 행위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맞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동의하다시피 어제와 오늘 다르고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지난 20년과 앞으로의 20년은 분명히 다를 텐데 우리의 의사결정은 왜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만 하냐 이거예요. 분명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은 앞으로 20년은 다를 거라고 전제하는 게 차라리 유리할 텐데. 그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뭐 집을 내 집 마련이 무슨 투자입니까? 그래도 집은 하나 있어야 됩니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1년 끝자락에 대출 이만큼 껴서 집을 사는데 87.5%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금리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없어요. 최근에 경험한 금리, 제로금리, 이토록 낮은 금리, 야,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은 금리. 이런 금리를 경험하고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앞으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10년 동안 갚는 거예요. 적어도. 향후 30년 동안 갚는 거예요. 30년 동안 매월 이자라는 가격을 지불하고 대출을 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수기 렌트할 때는 3년 동안 한 달에 3만 원씩 납입할 정수기 살까? 2만 원씩 납입할 정수기 살까? 그걸 따져보잖아요. 근데 왜 수억을 대출받을 때 금리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안 하냐고요. 정수기는 따지면서 30년 동안 이자 상환해야 되는데. 근데 앞으로의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변동금리로 대출받느냐, 고정금리로 대출받느냐, 이 여부가 매월 10만 원씩 이자를 납입하느냐, 10만 원 납입하다가 갑자기 30만 원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것인데.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보면 경제를 모르면 당하는구나. 경제를 알아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인문학적으로 보나 뭐 실리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를 몰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고 당연히 기업은 모를 수가 없죠. 정말 재밌게도 제가 정말 그 많은 기업의 그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우리 기업은 이런 전략을 세우십시오. 또 이야기하다 보면 재테크적으로도 이런 전략 세우십시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정부도. 근데 왜 가게는 앞으로 경제가 어떨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근래 경험했던 경험에 기초해서 미래를 결정짓는가. 경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 멀리 먼 나라의 모습까지도 관계를 파악하는 거고 또 시점적으로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네. 아까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느냐 인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네. 결국은 내 호주머니의 용돈이 달라진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미국의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가 왜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제 채널에서 즉시 분석 같은 거 빠짐없이 보시는 댓글 보시면 재밌어요. 이제 즉시 분석은 못 참지. 뭐 이런 거. 이 즉시 분석에 많이들 이제 관심 보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주가 지표를 그려보면 한국의 주가 지표하고 다르지 않아요. 흐름이.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주가 지표도 같이 그려보면 물론 전쟁이 있거나 뭐 이런 독특한 특징이 있는 나라들 말고
시계열적으로 그 주가 지표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증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겁니까? 거시경제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겁니까? 거시경제.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종목이 결정짓는다, 주가를, 그러면 기업만 보면 되죠. 근데 거시경제가 결정짓는다는 게 벌써 여기 단적인 증거부터 나오죠. 금리를 인상하는 인상기, 특히 22년 한 해, 제가 21년에 22년 전망서를 낼 때 22년 한 해는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1년 전망할 때는 20년에 21년 전망서를 낼 때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친환경 산업 섹터, 뭐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또 뭐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영역의 섹터에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22년 전망서 할 때는 주식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21년은 주식 투자에도 좋은 해라는 거죠. 시대를 규명할 때. 근데 22년은 시대를 규명할 때 주식 투자해서는 안 되는 해라고 규명할 수 있겠죠. 22년은 어떤 해입니까? 금리 인상기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기 때 주가가 대세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매매 가격도 대세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금리와 주가와 금리와 부동산 가격이 따로 움직입니까? 그리고 미국 금리와 우리 금리가 완전히 따로 움직입니까? 완전히 따로 움직이진 않죠. 인상기에는 인상하는 스탠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 책에도 긴축의 시대, 완화의 시대, 시대를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시대를 규명해놓고 그 시대에 어울리는 그 해 혹은 그 반년, 분기 쪼개본다면 그 시대에 걸맞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주식이 아니고 항상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는 현금이 좋고 어떨 때는 주식이 좋은 거고 주식 중에서 어떤 종목이 또 좋은 것이고 그런 것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특히 금리라는 것, 금리는 더더군다나 이 경제의 혈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 금리의 향방, 우리 금리의 향방, 그리고 그것이 주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결국 내가 어떤 흐름으로 어떤 비중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질까. 뭐 나는 그냥 월급쟁이고 뭐 돈 한 푼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세 사십니다. 그럼 전세 보증금이라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럼 통장에 얼마큼 적금이 되어 계시고 그리고 그냥 뭐 요구불예금 성격의 그냥 일반 저축이 또 있으시다. 그 주식에 얼마 있다.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 다 포트폴리오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22년에는 그냥 주식하지 말고 부동산도 하지 말고 온전히 저축으로 갖고 있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거죠. 23년은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려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금리의 향방이나 그 밖에 여러 거시경제의 흐름에 맞게 시대를 먼저 규명하시고 시대에 걸맞는 그 자산관리 이런 것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방향성을 찾으실 수 있다. 그러면서 1단계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그런 면에서 경제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금리에 따라서 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부동산에 투자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참 이거 재밌는 말씀이신데 제가 어느 날 뭐 그룹사에 강연을 딱 갔는데 그 회장님께서 저를 이제 따로 자기 방으로 부르셔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이 채널 구독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 듣고 22년부터 주식 비중 다 줄였다, 0이다.
부동산도 다 이거 다 전액 현금으로 갖고 있다. 교수님 말씀 듣고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자산가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종류의 자산가들은 소위 5천억 이상입니다. 이런 자산가들은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뭐 10만 원 가지고 투자한다 만약에 그러면 좀 대범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10억을 가지고 주식 투자한다. 대범하게 못하죠. 뭐 그런 성격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거,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의사결정자들은 고자산가들이에요. 고자산가들일수록 금리가 올라가면 대범하게 투자를 못해요. 그럼 어디로 옮깁니까? 안전하게 지켜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옮겨요?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행으로 쏠리는 거예요. 실제 은행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막 떨어져서 제로 금리가 또 돼요. 그럼 저축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축도 일종의 투자인 거고요. 대신 저축이 가져다주는 수익률은 이자인 거죠. 금리인 거죠. 저축 수익률인 거죠. 저축 투자 수익률. 근데 그 저축 대신에 더 유리한 것을 찾아가겠죠. 금리가 쌀 때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돈이 유입되는 거예요. 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주식 시장으로. 돈의 이동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책에도 강조했던 게 돈은 이동한다. 돈은 실시간으로 이동한다. 돈은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 실시간으로 이동한다. 돈은 실시간으로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 이동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돈이 지금 현재 은행으로 쏠리는 국면인지 금으로 쏠리는 국면인지 달러로 쏠리는 국면인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쏠리는 국면인지를 보시면 돼요. 오로지 주식이야, 오로지 부동산이야 라고 판단하면 판단하는 의사결정의 능력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쏠리는지 이쪽으로 쏠리는지 멀리 떨어져서 주식이라는 나무를 움켜쥐고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다. 부동산이라는 나무를 움켜쥐고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거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오히려 동떨어져서 주식이라는 나무, 부동산이라는 나무, 금이라는 나무, ETF라는 나무, 수많은 나무들을 같이 봐야 된다. 숲을 봐야 된다. 그게 경제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비유를 많이 해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코끼리 뒷다리에 매달려 있으면 뭐가 보일까요? 코끼리 다리밖에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코끼리를 제일 잘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끼리가 그 기둥처럼 생겼다고 믿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기를 삼성전자 직원분들은 삼성전자 주가를 잘할 거야. 대단한 착각이죠. 그 대단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 반도체 또 이런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2차 전지는 2차 전지를 연구하는 공학자가 제일 잘할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요. 그 공학자분들은 공학적으로 잘하시는 거죠. 2차 전지 산업이라든가 그 전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라든가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 공학 박사분들은 2차 전지라는 기술적인 영역에 대해서 특화되어 계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몰입될수록 어떤 영역에 들어갈수록 그 전체의 그림을 보는 데는 허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15분 경제특강의 그 첫 번째 파트 2에서 첫 번째가 1강이 뭡니까? 경제 보는 눈을 키워주는 핵심 과외 14강 중에 첫 번째가 그래서 금리죠. 네. 그래서 금리입니다.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천억 자산가는 아니지만 네.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식, 부동산, 현금 중에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뭐 이것은 견지가 작년 요맘때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냈을 때 그 작년 한 10월에 23년 경제전망서를 냈을 때 그때 이 기조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23년은
물론 시중금리가 정점 찍고 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22년, 23년 이 두 개년만큼 앞으로 남은 그 인생 동안 더 높은 금리를 만나긴 어려울 거예요. 그런 면에서 22년, 23년은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거, 저축하시는 거, 그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23년까지는. 그래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시고 저축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유하면서 경제를 많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조언이고요. 그렇다고 주식 투자를 하지 마셔라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립니다. 22년에는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렸고 23년에는 하실 분은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주가의 저점이 22년 10월이고 이것은 작년 5월부터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 22년 10월이 주가의 저점이고 그리고 주가는 반등하는데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는 못하다.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죠. 지금 2,500~600선을 이제 왔다 갔다 지금 2,500선이잖아요.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경험했던 그런 대세 상승장은 어렵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저점은 뒤로 하고 우상향하는 흐름은 기울기가 가파르진 않지만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배제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다만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안전 추구형이라고 하신다면 좀 현금 비중을 더 많이 늘리시고 나는 좀 공격적 투자자다. 뭐 그런 성향이라고 한다면 주식 비중을 더 많이 두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의견을 드리는 거. 이 멘트는 아마 1년 전에 들었던 멘트랑 거의 똑같을 겁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 부동산이라는 면에서는 이것도 똑같은데 22, 3년에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재테크라는 측면에서 투자라는 관점에서 좋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책에도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는데 서울과 비수도권을 철저히 구분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시점이 옵니다. 재미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같이 돌았거든요.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매매 가격의 상승기는 같이 상승하고 떨어질 때는 같이 하락하는 같이 움직이는 기조였는데 23년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로는 0을 밑도는 안 좋은 기준, 그러니까 떨어지는 기준,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역시 지난주보다 떨어지는 마이너스 0.3% 정도, 지난주보다 0.3% 정도가 떨어지고 있는 국면인 거예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서울과 비수도권이 완전히 갈릴 텐데 23년 하반기 정도면 서울의 경우에는 0에 가깝게 혹은 0 이상으로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랑 함께 계속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텐데 모니터링 하셔야 될 텐데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서울에 집을 사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의 조정 국면이 더 지나서 그렇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이 조정 국면이 23년 끝자락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전국 평균 가격으로 보면 23년 연내에는 그 매수 시점이 안 올 가능성이 높다. 오더라도 거의 끝자락 11, 12월 이 정도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국의 경우엔 그렇지만 거주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에 따라서 서로 따로따로 논다. 이걸 탈동조화라고 하죠. 이런 각각의 시장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부동산 시장을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저랑 함께 이 다른 부동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아직도 크게 높게 해소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고,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여전히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이게 미분양 주택이고, 두 번째는 매수세가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100 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온전히 와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죠. 기준금리가 인하될까? 23년 연내에 한국 기준금리가 인하하는 일은 좀 어렵다라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성해질 수는 있어요. 23년 하반기에. 그런 지점에 시중금리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매수세를 다시 반등시키고, 또 규제 완화가 급격히 일어나죠. 또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좀 부동산 프렌들리한 그런 정책들도 많이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서울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빨리 지금 마이너스 등락률인데 제로를 통과해서 플러스 등락률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각각의 섹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과 거시경제의 관계를 규명하고, 또 주식과 거시경제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밖에 나머지 자산도 금이라든가 뭐 그 밖에 비철금속 ETF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경제와 그 각각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이 시점에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좋을까를 판단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숲을 보고 투자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을 긴축의 시대라고 정의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네. 2020년, 21년을 완화의 시대.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표현을 어떻게 했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숨이 멈춰요. 그러면 옆에 동료분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와서 인공호흡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이 멎을 때 인위적으로 숨쉬게 도와주는 게 인공호흡이다 라고 한다면, 경제가 멈춰서면 경제를 인위적으로 숨쉬게 도와주는 게 금리 인하다, 인공호흡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금리를 떨어뜨렸을 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요, 투자가 늘어날 때 일자리가 늘어요. 고용이 늘 때 소득이 늘어나겠죠. 소득 늘 때 뭐 하고 싶어져요? 소비하고 싶어지죠. 소비가 늘어나면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은 투자하고 싶죠. 여행 소비 늘어나네? 여행 상품 더 많이 출시하고. 옷 소비가 늘어나네? 신규 의류 상품을 더 많이 출시하려면 신규 투자를 해야. 이게 뭡니까? 경제가 순환하는 거예요. 이걸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설명했죠. 경제의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경제가 순환해야 되는데 경제가 선순환하지 못한다.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순환해야 되는데 순환하지 못할 때 인위적으로 순환시켜주는 게 뭐예요? 금리 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극단적으로 금리를 인하시켰어요. 더군다나 정례회의라고 하죠. FOMC 정례 8번 있는 회의, 우리나라 우리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 8번 있죠. 이 정례회의를 무시하고 긴급소집회의를 열어서 B컷으로 금리를 인하했었어요. 이게 경기 부양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21년은 금리를 끌어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집중한다. 그러다가 22년부터 긴축의 시대로 오는데 더더군다나 전쟁이라는 게 터졌고, 전쟁 이후에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등장했고,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 관계를 좀 규명하는 것도 필요한데 책에서는 이 관계를 정말 충실히 설명해 드렸죠. 커피 한 잔이 1,000원이에요. 근데 올해 살려고 보니까 작년에 1,000원인데 올해는 2,000원이래요. 그럼 커피 가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올랐죠. 그럼 다시 말해서 물가가 올랐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동안 제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나요? 떨어졌잖아요. 1,000원 가지고 이건 못 사잖아요, 이제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와 돈의 가치, 금리는 어떻게 된다? 역행한다. 그게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죠. 물가와 금리는 역행한다.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거는 꼭
3번 반복해서 외우세요라고까지. 그죠? 그러니까 물가와 금리는 역행하니까 높은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 통화 정책이 집중되는 해가 22년, 3년이었던 거죠. 초인플레이션 시대니까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긴축적 통화 정책을 도입한 거예요. 금리 인상하는 것이 긴축적 통화 정책이고 22년, 23년까지는 긴축의 시대로 정의 내리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금리를 인상하다가 23년 중반부터는 이제 동결해 나갈 겁니다. 2분기부터 쭉 동결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의 시대가 저물지 않은 거죠. 그럼 22년, 23년 끝자락이나 24년부터는 금리를 이제 차츰 인하하는 시대가 오죠. 그러면 그때는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의 또 전환기가 와요. 그럼 또 한 번 여러 가지 시장에 있어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겠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전체의 기류를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벌써 마지막에. 네. 네.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경제를 안다는 건 진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같아요. 네. 근데 저처럼 경할못도 경제 전망하면 약간 어려운 느낌인데 네. 할 수 있다. 동기부여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제 채널을 이제 구독하신 분들이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1년 정도 됐지만 그 구독을 열심히 하시면서 경제가 친숙해졌다, 경제가 친해지셨다, 경제가 낯설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경제가 친숙하지 않고 두렵고 앞으로 경제가 어떨까요? 라는 그 질문이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딱딱하게 경제를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딱딱하게 쓰여져 있는 그런 컨텐츠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들의 일상 언어로, 삶의 언어로, 체화된 언어로 그것을 설명을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경제라는 언어를 장착하면 정말 나의 그 레벨이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독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레벨이 올라간다.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술 먹다가는 우스갯소리로 아래로 보인다. 진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장님이 눈을 떴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고 경제를 이제 알아가는 일은 정말 그 인문학적으로나 실리적으로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 같고 경제를 전망하는 일은 내가 계속 가난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부자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려 본다면 평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너무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내 연봉이 얼만데 연봉의 거의 극단적인 사례로 내가 이만큼 아껴 써가지고 정말 거의 연봉의 절대적인 비중을 다 모을 수 있다라고 일단 좀 극단적인 가정을 하시더라도 그 돈을 예를 들어 30년 동안 모으면 내 남은 생산 연령 인구 동안에 혹은 퇴직하기 전까지 그걸 다 모은다 라고만 가정할게요. 중간에 어디 사고가 나거나 아프시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가정하고 가장 최고 좋은 시나리오로만 한번 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또 경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정작 부자가 되기 위한 액션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30년 동안 그래 나 그래도 한 10억 모았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때 10년, 20년 후의 10억은 지금의 10억과는 또 다를 거예요. 가치가. 정말 다를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 10억하고 20년 전 1,000원짜리 하고 20년 후 지금의 1,000원짜리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그 파워가 다르죠. 당연히 10억과 10억은 다른 10억인 거예요. 예전에 한 20년 전 1억 연봉자라고 하면 억대 연봉자라 가지고 뭐 대단한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억대 연봉자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1억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모은다고 과연 부자가 될까라는 의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러면 경제를 공부하고 재테크를 한다. 재테크의 정의가 뭘까? 제가 여기다 재테크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것. 그렇게 간단합니다. 일상의 언어로 설명한 거예요. 나의 소득의 일부를 주식이라는 자산, 부동산이라는 자산, 금이라는 자산, 달러라는 자산과 뭐 그때그때 맞게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Reallocation인 거예요.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배치하는 게 재테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산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그 자산과 바꿔야 되는데 최근 2년 동안의 경험에 기대서 지금까지 주가 계속 올랐으니 앞으로도 주가 오를 거야 라고 투자하는 의사결정은 잘못됐을 것이고 경제 전망의 기초에서 앞으로 어떤 자산 가치가 더 오를까? 그럼 그 자산과 나의 소득의 일부를 바꾸자. 그게 재테크라는 거죠. 나의 소득의 일부를 주식으로 바꾼다든가 소득의 일부를 모았다가 집을 산다든가 이게 재테크잖아요. 그러면 나의 소득이 어떻게 전개될까도 중요한 거지만 어떤 자산과 바꿀까라는 질문을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경제 공부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전망이라는 그 공부가 딱딱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거는 정말 필수적이구나. 경제 공부만큼은 정말 필요한 거구나. 경제를 아는 것이 모르는 것과는 결과적으로 극단적으로 다른 나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특히 시작점에는 출발선이 거의 같기 때문에 출발선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는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게 나의 부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가고 누군가는 이렇게 가요. 근데 이 둘이 시작하는 그 지점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데 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냐 가난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나의 소득의 일부를 어떤 식으로 갖고 있을 것이냐, 돈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을 것이냐, 은행에 저축할 것이냐, 아니면 주식이냐 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갖고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런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게 경제 전망인 거죠. 그래서 향후 경제가 어떨 것이고 그 경제에 걸맞는 포트폴리오가 무엇일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사시는 것.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제가 코멘트 드린다면 가장 단순하게 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5억을 일해서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번에 주가 조작 사태 때문에 어떤 분이 그 주가 조작이나 뭐 주식 투자나 뭐 이런 투자에 잘못 몰려가지고 뭐 수십억을 날리고 그 빚쟁이가 돼서 하루에 20시간을 일하는 모습을 그 다큐 같은 것에 이제 담아서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게 평균적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복잡하다는 거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경제를 공부하고 세상을 좀 보고 그 시점에 걸맞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노력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좋은데 우리가 오래 살 거잖아요. 여러분 오래 사실 거잖아요. 100세까지 사실 거잖아요. 편집자님 100세까지 사실 거죠. 네. 근데 일은 60세까지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40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즘 애를 많이 안 낳잖아요. 일이 안 되잖아요. 출산율이. 그러면 자녀가 나를 부양해 주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버는 구조를 미리부터 고민하시고, 국가가 부양해 줄까요? 라는 의심도 가지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직면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 스스로 남은 50년, 60년을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래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민은 언제 해야 됩니까? 60세 진입해서? 65세 진입해서? 지금 하셔야죠. 그 고민을 지금 하시고, 지금 돈을 버는 구조를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60세, 65세 이후에 그 삶도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강조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네요.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경제를 아는 게 네. 정말 내 자산뿐만 아니라 내 인생까지 결정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일 같아요. 네. 정말 기업에서는 그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직접 참여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잘 알잖아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맞게 경영 전략을 취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22년에 제가 농심그룹을 1월 달에 만났는데, 22년에는 강달러 시대가 온다. 원자재 가격도 오른다. 그럼 농심그룹의 원자재를 미리 사두셔라. 재고를 늘려놓으셔라. 이게 경영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테크 전략하고 비슷해요. 강달러가 오네? 달러를 미리 사두고요. 달러에 투자하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네? 원자재 ETF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 현상을 놓고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도 마찬가지 고민을 해야 되죠. 가게는 어떤지에 대한 생각, 나는 어떤지에 대한 생각. 우리는 경제라는 거대한 바다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바다의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 그런 것을 잘 알고 파도의 흐름에 맞게 파도 타기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